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겪은 일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썰맘의 문을 두드리게 됐네요.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아들 둘 딸린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모른 채 결혼했다. 시집살이만 호되게 당하고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다. 그 집 안주인의 경수발까지 들게 됐죠. 원래 몸이 약했던 사모님이 불지 아들을 낳고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1년여 만에 안주인이 유명을 달리하고 제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뚝뚝하기만 하던 그 집 사장님이 제게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애들이 어린이에 집을 해서 자꾸 재혼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애들도 아주머니를 잘 따르고 나도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런지 다른 사람 손에 밥 얻어먹고 싶지가 않네요. 이참에 나랑 혼인신고하고 같이 삽시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듣고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사모님을 모셨는데 어떡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생전에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아니잖소. 난 이제 애들이 엄마 보살핌 받으면서 어리광도 부리고 여느 집 애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게 손님 돈으로서 정신없는데 아주머니라면 안심하고 애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 싫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하자 남자는 마지막 세기를 박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불쌍하지 않아요? 아픈 엄마 때문에 여태 기죽어 살았잖아요. 아주머니를 저렇게 잘 따르는데 엄마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말에 결국 저도 마음을 정하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저도 사모님 계시던 안방을 쓰기가 좀 불편해서요. 그러자 상대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못 이기는 척 남자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사실 전 남편과 깨가 쏟아지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남자가 그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여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저도 재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마침 그 와중에 무뚝뚝하긴 하지만 선친에게 물려받은 설렁탕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남자가 청혼을 해온 겁니다. 게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평생 그 애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온 가족이 외식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큰애는 7살, 둘째는 5살이었죠. 둘째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제법 생각이 있는 큰애는 불만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하지 말고 지금처럼 우리 집에서 일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밥이랑 빨래랑 계속 아줌마가 하는 건데 왜 꼭 엄마가 돼야 돼요? 아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네요. 너도 아줌마 좋아했잖아. 그건 우리 집에서 일할 때고 엄마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너희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지? 가족이 아니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지만 이제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 되면 그 맛있는 밥을 평생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엄마가 필요할 때도 가주실 수 있지. 그럼 아줌마가 엄마가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그러자 둘째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나도 유치원 발표회 엄마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발표회에도 운동회에도 학교 입학할 때도 엄마 부를 수 있는 거야. 아이는 아픈 엄마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게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일에 제가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큰애도 그런 둘째의 모습을 보며 입을 삐죽이긴 했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워낙 말수가 없어 잔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둘째 아들의 애교가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줬죠.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제 등에 매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도 우리 유성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뭐 해줄까? 나는 엄마가 해주는 건 뭐든 좋아. 다 맛있거든. 어려서 그런지 둘째는 제게 착착 안기며 늘 살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뭘 해줘도 보람이 있고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제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네요. 그래서 어린애라도 대하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아무리 친해지려 노력해도 늘 제자리인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 큰애 학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 있죠. 마침 가방에 작은 우산이 하나 들어있어 저는 그 길로 아이의 학교로 향했네요. 잠시 후 학교 앞에 도착하자 역시나 우산을 들고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로 교문 앞이 북적이더군요. 저는 혹시나 아이를 놓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신발 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달려나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완아! 이완아! 그 말에 아이가 멈칫하더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길래 데리러 왔어. 근데 우산이 하나뿐이라 같이 쓰고 가야겠다. 전 됐어요. 아줌마 혼자 쓰고 가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작은 우산을 어떻게 같이 써요? 아줌마랑 딱 붙어가는 거 불편해서 싫어요. 큰애가 짜증스럽게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서 아이 손에 우산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한이가 써. 난 얼른 뛰어가면 되니까. 그리고는 그 소나기를 잡았고 집에 돌아와 끙끙 앓았네요. 그 모습을 본 둘째가 남편에게 달려가 지 형이 한 일을 고스란히 일러 바쳤더라고요. 그러자 화가 난 남편이 큰애를 향해 원성을 높였습니다. 유한이 너, 엄마가 너 데리러 학교까지 갔는데 우산을 혼자 쓰고 왔다는 게 정말이야? 지금 너 때문에 엄마 열이 펄펄 끓는다고. 그러게 누가 데리러 오랬어요? 난 비 좀 맞아도 상관없는데 괜히 아줌마가 와놓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난 우산 쓰기 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회초리를 찾아들고 큰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제가 남편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디 가게에서 우산을 하나 샀어도 되는 건데 괜히 엄한애 잡지 말고 그만해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 낙봉지를 던지듯이 건네며 소리쳤습니다. 애들 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신경 쓰이게 해야겠어? 그깟 어린애 마음 하나 못 잡아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재혼한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열이 나고 아픈 건 몸이었지만 남편의 무뚝뚝한 한마디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사온 약 좋은 말함에 전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그런 집안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둘째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큰애는 마음을 열지 않고 저를 그저 밥이나 청소해주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네요. 그래도 둘째가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믿었던 둘째마저 반향을 시작하더군요. 초등학교 졸업 무렵만 해도 저를 잘 따르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니 말수도 줄고 서먹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됐지만 사춘기 탓이니 금방 지나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둘째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함에서 경찰서로 달려가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일을 처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다 한숨을 내쉬며 물었네요. 유성아,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학교에서 뭐 문제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말 좀 해봐. 너 요즘 부쩍 말도 없고 그냥 사춘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니? 그래도 아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결국 저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잘 타일러 얘기를 들어보려던 저와 다르게 그날도 남편은 둘째를 눈물 쏙 빠지게 벌을 주고 저에게는 남보다 못한 말을 건네더군요. 집에서 애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신경을 쓰긴 하는 거야. 당신이 낳은 애들 아니라고 대충 키우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워서 했다는 거 몰라요? 말이야 바로 해야지. 남의 집에서 잡일이 나던 사람이 잘 나가는 식당 안주인이 되는 건데 당신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 거잖아. 내가 빈털터리 호랍이라도 나랑 결혼했겠소. 서로 필요해서 결혼했으면 각자 역할에 충실하자고. 나는 당신한테 부족함 없이 돈 갖다 주잖아. 그럼 당신도 애들 똑바로 건사해야지. 당신, 나 애 보기로 취직시킨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도 다 어릴 때 얘기지. 이제 머리 굵어져 입 꼭 닫은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춘기 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다고 다 도둑질이나 하고 다녀.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시원찮으니 애들이 밖으로 놀면서 사고나 치는 거 아니야. 당신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손 놓고 쳐다만 보겠어. 이래서 개모소리 듣는 거라고. 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다정하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 줄은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애들 문제로 속 시끄러울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이니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때까지 겪은 어려움은 그 이후에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왔거든요. 장사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젊은 나이에 뇌졸중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마비를 겪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설렁탕집에 나가 일하게 됐네요. 장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손님으로 넘쳐나는 식당 일을 하려니 말도 못하게 힘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을 보고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남일 보듯 방관하기만 했죠. 거기에 한술 더 떠 제가 장사로 바쁜 걸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을 준비하는 저를 향해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내 회색 정장 안 찾아왔어요? 어머, 어제 오면서 들린다는 게 깜빡했어. 어쩌지? 다른 거 입고 가면 안 되는 건가? 중요한 날에는 꼭 그 옷 입는 거 몰라요. 오늘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하는 날인데 망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요즘 가게 일하고 아빠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세탁소 정도는 퇴근하면서 네가 들려도 될 것 같은데. 뭐요? 안 그래도 바빠서 주말에도 뻑하면 출근하는 거 몰라요? 근데 나더러 살림까지 하란 말이에요. 아줌마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거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오늘만 다른 옷 입고 가. 미안해. 제 사과에도 큰아들은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도 저를 돕거나 위로할 생각은 없는지 말없이 제 혐을 따라 나갔네요. 그래서 집안일도 바깥일도 심지어 남편의 수발도 모두 제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병든 남편, 귀찮은 내색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그런 나중에 아이들이라도 무탈하게 지내줬다면 고마웠을 텐데 두 애들까지 차례로 속을 썩이더군요. 둘째는 취업을 하는 족족 2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와 놀고 먹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들어간 등록금이 얼만데 멀쩡히 사람 구실을 못해? 누구는 직장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사람을 종부리듯이 한다니까요. 저도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 엄마 도와서 가게라도 나가라. 어차피 큰형은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 가게는 네가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으니. 네? 대학까지 나왔는데 저더러 설렁탕 장사나 하란 말씀이세요? 왜 설렁탕이 어때서? 그거 팔아 여태 너희 먹이고 입히고 상가까지 산 거 아니냐. 엄마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넌 피둥피둥 놀면서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에이, 엄마는 원래 그런 일이 몸에 밴 사람이니까 그렇죠. 전 싫어요. 차라리 보습학원 하나만 잘해주세요. 보습? 그게 뭐냐? 보충학습해주는 학원이란 뜻이에요. 그래도 학원 원장 정도는 돼야 누굴 만나도 만나죠. 아버지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설렁탕이나 나르면서 여자도 못 만나고 늙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는 겉멋으로 사업할 생각이냐? 잔소리 말고 내일부터 가게 나가서 일이나 배워. 아, 그놈의 설렁탕 장사.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장사 잘 될 때 가게 넘기고 권리금이나 듬뿍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암튼 저는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괜한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만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빈 그릇 한번 닦아본 적도 없는 애한테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하라니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애 말대로 학원 하나 차려주는 거 어때요? 뭐? 당신까지 왜 그래? 저렇게 썩어 빠진 정신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렇다고 젊은 애를
언제까지 밤구들 지고 누워만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게 어디예요. 난 한번 기회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이 결국 둘째에게 중고생을 상대로 한 학원을 차려주게 됐습니다. 상가를 2개나 임대해 학원을 차리게 된 둘째는 제가 아버지에게 입김을 넣은 걸 알고 오랜만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뭔가 보여드릴게요. 지켜보세요. 그동안 냉랭하기만 하던 둘째가 건네는 말에 어릴 적 애교 많던 녀석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빌었죠. 하지만 아들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더군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할부로 외제차를 사더니 학원은 월급쟁이 선생들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어떻게든 놀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오피스텔까지 얻어 나가더라고요. 말 안 해도 여자들과 즐기고 싶은데 본가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제가 전화해서 한마디 하려고 치면 퉁명스럽게 섬을 내곤 했습니다. 유성아, 너 학원은 잘 되는 거니? 내가 갈 때마다 자리에 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해요. 저야 가끔 나가서 회식이나 시켜주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저는 원장이 늘 자리를 비우는 학원이 얼마나 잘 될지 걱정됐지만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개업한 지 2년도 못 돼 아들의 학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인기 많던 선생 하나가 인근에 학원을 차려 독립하며 애들을 다 끌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업을 건의한 저까지 남편에게 욕을 먹어야 했지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놈은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오냐 키운다고 애들이 당신 고마운 줄 아는 줄 알아? 큰애한테는 아직도 엄마 소리 한 번 못 듣는 게 다 당신이 만만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해도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애들이 더 제멋대로 큰 거 아니야? 그래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계모 소리 들을까봐 벌벌 떨면서 키워서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꼭 엄마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유한히 키운 게 몇 년인데. 내 손에 밥 먹고 내가 해준 빨래 입고 자란 애가 내 자식이지. 그깟 털 좋은 엄마 소리 필요 없으니까 제발 지희들 앞거림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큰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어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제 앞가림 잘하고 밥벌이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30 중반이 넘도록 결혼하겠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인사를 왔네요. 예비 며느리는 명랑해 보였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신세대 며느리 그 자체였어요. 첫인사를 온 날 대뜸 제게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아버님 몸이 불편하신데 설마 결혼해서 저희가 모셔야 되는 건 아니죠? 유한 씨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색이 변하며 한마디 하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얼른 그런 남편을 막아서며 대답했네요. 아휴, 내가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버지 걸음만 좀 불편하시지? 혼자 뭐든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는 늦은 만큼 어서 결혼해서 자리 잡을 생각만 하면 돼.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안심하며 웃어 보였고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네요. 그런데 아들의 결혼식 직후 제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10년 넘게 혼자 아등바등하다 보니 정작 제 건강은 뒷전이었거든요. 그 사이 담요가 찾아와
몸이 엉망이 된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남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랜 투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를 앓다 폐렴으로 번졌던 거죠. 그래서 꼬박 한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던 남편이 퇴원을 앞두고 갑자기 자식들을 불러 모으더군요. 저는 남편의 생각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애들은 왜 불러요? 뭐 할 말이라도 있어요? 당신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나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아. 그래서 애들한테 줄 건 주고 정리를 좀 해놔야겠다 싶네. 정리란요? 제가 남편에게 말을 물은 찰나 아이들이 차례로 도착했더군요.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입을 열었죠. 내가 이번에 보니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너희끼리 우왕좌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태 괜찮을 때 정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너희 엄마도 나이가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일은 더 이상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이랑 상가 정리해서 너희 아파트를 하나씩 사줄까 한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반색하며 되물었어요. 아파트요? 너 결혼할 때 24평 전세 사준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 나중에 애 태어나면 이사 다니기도 힘들 테니 이번에는 작은 거 말고 넉넉하게 30평대로 알아봐라. 30평이요? 정말이소요? 그래. 그리고 유성이 너도 미리 하나 사줄 테니 전세를 놓던지 네가 들어가 살다 결혼해서 살던지 알아서 해라. 저도요? 아 그래. 너도 어차피 결혼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멀쩡하다는 보장이 없으니. 남편의 말을 들은 아들들은 신이 나서 들뜬 표정이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주면 좋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게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요.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가게 좀 했다고 생색이라도 내겠단 거야? 어차피 이제 당신도 무리해서 일하기도 힘든데 쉬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누가 아니래요. 나도 이제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당신 옆에서 고생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은 나랑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오갈 데 없는 이혼력 얻어서 안방마님으로 편히 살게 해줬으면 됐지. 내 재산 내 자식들 나눠주는 것까지 감나라 패널할 생각이었어. 설마 당신 앞으로 뭐 대단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던 거야? 내가 멀쩡히 내 새끼들이 있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줘? 막말로 당신이야. 나 죽으면 남인데 뭐 문제 있어? 뭐라고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당신이 30년 넘게 산 날 아내 취급했다면 나한테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미리 말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야. 나 죽으면 당신도 이 집에서 할 일 다 하는 건데 괜한 미련으로 애들한테 짐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살 길은 당신이 찾아야지.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민망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잔정 넘치는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차가운 사람인 줄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늘 자식들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다독여 애들 건사한 건 전데 그렇게 점 떨어지게 나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유산이라도 바란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자식들만 챙기는 모습이 우아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더는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었네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져버렸던 거죠. 남편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처럼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던 겁니다. 저는 준비 없이 남편을 보내고 한 달을 넘게 눈물로 살았어요. 비록 무뚝뚝하고 저를 챙겨주지 않은 남편이지만 그동안 산 세월이 있어 그런지 상실감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49제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찾아와 엉뚱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줌마, 이제 그만 이 집 비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큰애 뜬금없는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집을 비우다니. 이 집이요. 제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내놓을 거예요. 그때 돼서 고민하지 말고 미리 거쳐 좀 알아두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내놓다니. 내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집을 팔어? 그럼 난 어디로 가라는 말인데?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동안 아버지 덕에 편히 먹고 살았으니 이제 여생은 아줌마가 알아서 사셔야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아파트 하나씩 사주셨잖니. 근데 왜 이 집까지 탐을 내는 거야?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탐을 내다뇨. 저희 아버지 자식들이에요. 남의 재산을 탐을 내는 건 엄마잖아요. 남의 부인 자리 탐내던 버릇이 아직 남았나 봐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릴 때는 아프지 않은 엄마가 생겨서 마냥 좋았어요. 근데 나이 좀 먹으니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엄마 아플 때 눈 맞아서 엄마 죽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고작 1년 만에 신나서 재혼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한대산 타지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을 텐데 어쩌나?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생겼으니. 뭐야? 유한이는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쩌긴요. 아픈 우리 엄마 눈앞에 두고 둘이 조아랑 놀아놨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난 너희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다. 너 설마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하고 그랬던 거니? 명절에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거 다 들었어요. 친엄마 죽기 전에 뭐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새엄마 좋다고 알랑방귀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유성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네가 엄마랑 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너희가 아무리 날 차갑게 대해도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으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이제 팔아야겠으니까 좋게 집 비우세요. 말도 안 돼. 나도 엄연히 너희 아버지 호적에 오른 배우자야. 유산을 나눠도 내 몫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짐을 팔아치운다는 거야? 그건 엄마 생각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며 가게며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만 아파트 사준 거 아니냐고요. 애초에 아버지는 그냥 애 맞을 부모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러게 남의 자리를 왜 탐내서 이런 일을 자초해요? 길게 말할 거 없이 좋게 나가시면 어디 시골 월세라도 얻을 수 있게 보증금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에 협조하세요. 아니면 저희 손에 끌려나가셔야 성에 차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완이는 몰라도 여성이 너만은 이럴 줄 몰랐다. 저도 철석까지 믿었던 엄마한테 속았다는 거 알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피차 마찬가지니까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서로 갈 길 가죠. 너희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나 한순간도 너희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너희 아버지 병수발 들고 가게일까지 하면서도 다 내 팔자련이 하면서 투정 한 번 한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팔자련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둘째의 냉정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 쓰는 형제를 이길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때나마 자식으로 정성을 다했던 아이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할 수도 없었네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상속 분할에 합의해주고 짐을 싸서 돌아섰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제 앞으로 재산 한 푼 챙기지 못한 아두남의 눈물이 흘렀고 못되게 구는 자식들을 끝까지 믿었던 미련함에 눈물이 흐르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댈 친정도 가까운 친척도 없었네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 혼자 사는 친구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젊어서 사별하고 아들, 딸 키워 출가시킨 친구가 양평에서 혼자 국수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혼자 일하기 힘들다던 친구는 오선발로 마중 나와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래서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신세지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얼마 후 매몰차게 저를 내쳤던 두 아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식들에게 분노한 저는 전화를 거부한 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꼭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10개 넘게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자 둘째가 다짜고짜 제가 어디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두 아들놈은 2시간도 되지 않아 차를 몰고 양평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수작이에요? 어쩐지 나가라고 할 때 얌전히 간다고 했지. 다 이런 꿍꿍이를 숨기고 있었으니 그랬던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만 해. 이게 뭔데 그러는 거야? 보면 몰라요. 재산세잖아. 집 하려고 내놔도 안 나가서 우리가 가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저녁에 우편함을 보니 이런 게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재산세? 그걸 왜 여기까지 들고 와서 이 난리야? 집은 너희가 상속받아 팔겠다면서 재산세는 나더러 내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만 내밀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큰애가 내민 고지서에는 제 이름과 낯선 재산세 대상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큰아들에게 되물었어요. 이게 어딘데 그래? 내 이름으로 세금이 나온 건 여기가 내 재산이라는 건가? 연기가 아주 대단하시네. 아버지 구워 삶아서 5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받아놓고 계속 모른 척 하시겠다? 뭐, 건물? 내 앞으로 건물이 있단 말이야. 계속 이럴 거예요. 알짜배기는 당신한테 넘겨놓고 우리한테는 그깟 아파트 하나씩 안기면서 재산 다 나눠주는 척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정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두 아들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제 친구가 경찰에 연락을 한 겁니다. 결국 흥분한 두 아들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네요. 그리고 저는 부랴부랴 재산세가 나온 건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거기서 등기부등본을 떼본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답니다. 정말 제 앞으로 멀쩡히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가 등기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건 오래전 남편이 매입한 건물이었고 그 건물이 10년 전쯤 제 앞으로 명의 이전됐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제가 남편 대신 가게 일로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로 찾아갔다 1층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사장을 만나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사장은 제가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나오셨어요. 제가 사장님이 여기 매입하실 때부터 사모님한테 명의 이전하실 때까지 법무사도 알아봐드리고 그동안 상가 임대차 관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사모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더니 그게 진짜였나 보네요. 아니, 제가 워낙에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 모양이에요. 몸이 안 좋아 매일 집에 있으니 아마 고지서도 혼자 알아서 처리한 모양이고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재산세 고지서야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나가는 거니 다른 가족들 모르게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할 거예요. 사장님이 평소에 사모님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장님한테 시집와 고생이 말도 못했는데 자식들이 살갑지 않아서 본인 떠나고 나면 집 밥그릇도 못 챙겨 먹을 것 같다고요. 쓰러지고 나서 불편한 몸으로도 가끔 택시 타고 오셔서 건물 상태도 확인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마 상가 월세도 사모님 통장으로 받으셨을 텐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예? 제 통장이요? 잠시만요. 저한테 통장 사본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고 있어서 잊었던 거예요. 이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마 은행 가서 확인하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명의 이전해 주시고 나서 월세는 전부 그 통장으로 받으셨거든요. 말투는 무뚝뚝하신데 어쩌나 사모님 걱정을 하시는지 저랑 여기 직원이 감탄했다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병원에서 재산에 대해 말하던 남편이 저에게 필요 이상 화를 내고 험한 말을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아예 저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두려고 그랬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네요. 모든 내막을 알게 되자 조금이라도 남편을 원망했던 저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살가운 구석이라고는 없고 입만 열면 투명스러운 말을 꺼내면서도 속으로는 늘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납골당으로 달려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자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왕이면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다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자식들 눈을 속이면서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고마움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덕에 팔자에 없는 호사를 누리며 건물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다달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넉넉한 돈으로 기부와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마음까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도 잦습니다. 언제쯤이 되어야 이 그리움이 흐려질지 몰라 먹먹한 가슴을 안고 다시 잠이 들곤 하네요. 참, 못난 두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처음에 저에게 건물이 넘어간 걸 알고 미친 듯이 날뛰던 자식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순한 양이 되었답니다. 팔아버리겠다고 빼앗았던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돌려주며
제게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다 알면서 그깟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네요. 그리고 오해했던 것도 죄송해요. 형도 저랑 같은 생각인데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봐요. 형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죄송해요, 아주. 아니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다 보답할게요. 서운한 일은 잊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둘은 주말마다 찾아와 맛집이란 맛집은 다 끌고 다니며 속보이는 효도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모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던 대바라진 큰 며느리도 제 앞에서는 말을 아끼며 후보 연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제 명의 건물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효도라도 받게 하려던 게 남편의 뜻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행복을 충분히 누려보려고 해요. 그러다 언젠가 아이들이 진심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오거나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오면 그때는 기분 좋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저희 남편이 보여준 사랑은 소박하지만 뜨끈하게 마음을 달궈주는 구들장 같은 사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가족들에게 가슴속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